자, 조지훈의 방우산장기라는 작품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의 집을 방우산장이라고 붙인다. 여기서 방우는 뭔 뜻이냐면 소를 놓아주다. 뭐 그냥 방출할 때 방자 있지. 우자가 소 우자고요. 산장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집을 산장이라 그러죠. 자, 중심 내용은 나는 나의 집을 방우산장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게 재밌는 거야. 야, 내 집이 방우산장이거든. 근데 재밌는 건 나는 그 집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자유로운 삶을 지향해. 그러면은 내가 A로 가면 A가 방우산장이 되는 거고, 내가 길거리에서 자면은 길거리가 방우산장이 되는 거고, 내가 친구집에서 자잖아. 그럼 친구집이 방우산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이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소재로 방우산장이라는 집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우산장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그럼 뭐다 보자. 방우산장은 나의 집.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 집의 개념을 우리의 고정관념 집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집이란 물건은, 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이 얘기잖아. 고루거각이든, 이거 한자 필요 없고, 좋은 집이든 용슬소, 아주 나쁜 집이든 아주 큰 집이든 아주 작은 집이든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야, 집은 어디서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 떠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임에 집의 이름도 특징의 고유 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자, 이거 있잖아. 요거 생각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이라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알았지? 그러나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 장소의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고, 야, 근데 나의 집은 특정 장소 하나의 건물만 이름 붙인 게 아니야. 보니 육척 수신 장구를 담아서, 여기서 육척의 수신 장구를 담아서는,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 몸을 담아서, 내 몸.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보통 생각은 여기 딱 고정돼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집은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육척 수신 장구는 내 몸뚱이를 누일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나의 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며 먹고 생활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산장이라고 했으니 산속에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이로미로되, 야, 산장이잖아. 그럼 산속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심리 둘레에 일점 산 없는 곳이 없고 보니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에 있거나 시항은 거리에 있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산장이다. 야, 흔히 산장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집인데, 봐봐. 심리 둘레에 일점 산 없는 곳이 없고 보니, 자, 그러면은 화자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은 이 심리 둘레에 산이 없는 데가 없어. 맞아? 그래서 내가 산 속에 있든 혹은 내가 거리에 있든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니까 거리에 있어도 내가 있는 곳은 산장이 될 수 있다. 이해되죠? 이는 내가 본 뒤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산에서 태어났고 산으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다 산장이야. 기르는 한 마리 소야 있든지 없든지, 아까 방우가 뭐라 그랬지? 소를 놓아주는 거라 그랬지? 방우라 부르는 것은 내 소, 남의 소를 가릴 것이 없이. 야, 그럼 방우는 소를 놓아서 키우는 산장인데, 내가 소가 있든 내가 소가 없든 설빛한 저녁 햇살 아래 내가 올라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한 마리의 소만 있다면, 그게 내 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타고 피리 불 소만 있다면 그 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아랑곳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봐봐. 산장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
내 근처에 산이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산속도 괜찮고 산 밖도 괜찮다. 나는 산에서 태어나서 산으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 산장이다. 소도 마찬가지다. 내 소뿐만이 아니라 남의 소 어디에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아랑곳 안 하겠다. 집은 떠다니지 못하지만, 야, 집은 고정돼 있지. 사람은 떠돌기 마련이다. 대조가 되겠고요. 방우산장이란 이름값 할 집은 10손을 넘게 꼽힌다. 10개가 넘는데 방우산장이. 왜? 내가 눕고 내가 지내는 곳이 방우산장이잖아. 어떤 때는 따뜻한 친구의 집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가운 여관의 일실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뿐인가? 피난 종군의 즈음에 야숙은 길에서 자는 게 야숙이야. 야숙의 담요 한 장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고. 이러고 보면 취와의 경우, 취해서 술 먹어서 누울 경우 저 억조성좌 수많은 별들을 장식한 무변한 창공이 하늘이 그대로 나의 산장이 될 법도 하지 않은가.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길에서 누워서 자도 그건 나의 산장이 된다 이거죠. 실상 나를 바로 나이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이 나의 육신이 궁극에는 나의 산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뭔 얘기냐? 나를 바로 나이게 하는 것은 영혼이 길든 집, 오케이? 곳집, 곳간으로 쓰이던 집이 나의 육신의 궁극, 마지막 과정에는 나의 산장이 되기도 한데, 그럼 뭐냐? 방호산장이라는 건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일반 집들은 고정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나의 산장은 내가 눕는 데는 방호산장이고, 궁극적으로 나의 육신이 바로 나의 산장이다. 방우산장에는 아직 한 장의 현판은 이제 집 이렇게 방우산장 이렇게 4글자 써놓은 현판도 없다. 왜? 내가 눕는 곳이 산장이잖아. 불행하게도 한 장의 현판을 걸었던, 야, 만약에 내가 한 장의 현판을 걸었잖아. 방우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야. 야, 내가 방우산장에다 현판을 걸면 오히려 내 집이 아니게 된대. 나의 형태와 기질도 없는 집 이름은 몇 번이든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은 훗날 내 죽은 뒤 어느 사람이 있어. 내가 죽은 뒤는 내 무덤이겠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제 정성으로 방우산장이라는 묘석을 내 묘비에 세워줄까 저함이다. 걱정이 된다 이거야. 결국 뭐냐면 나는 내가 죽은 뒤에도 묘비에다도 내 방우산장, 여기가 나의 집이다라고 쓰고 싶지 않다 이 얘기지. 왜? 내가 죽은 뒤 나의 뜻을 오해해서 방우산장이라는 비속어가 걱정이 된다. 왜? 내가 묻히는 곳은 다 산장이니까. 그때는 이미 나의 방우산장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저 지하에 한 이름 모를 나무 뿌리에 새겨 있을 것이다. 그럼 뭐냐? 야, 내가 죽으면 지상의 집은 없고 나는 지하에서 지낼 거잖아. 땅 속에 묻힐 거니까. 맞지? 땅 위에 남겨놓고 간 영혼의 새. 영혼의 새는 뭘까? 자유죠. 길들이는 곳. 그 무성한 숲의 어느 한 가지가 방우산장이 될 것이다. 자, 내가 죽은 뒤 방우산장은 무성한 숲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자, 시조 나와 있네요. 계량의 시조고, 자, 계량의 시조고,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 기녀, 조선시대의 여류 시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니네 시조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니? 고려부터 쭉 출발해서 조선이면은 양반 문학이었다가, 그 다음에 기녀들이 했다가, 서민 문학으로 가는 요 구조 우리 많이 공부했었죠? 맞지? 요 구조가 시험에 나올 거고, 기녀하면 제일 유명한 게 황진이, 홍랑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니네 기녀는 어떤 내용을 쓴다 그랬니? 기녀들은 사랑, 이별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룬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 한번 봐볼게요. 이와 우. 자, 야, 선생님이 고전문학 하면서 꽃 이름들 많이 기억해 놓으라 그랬잖아. 이화가 백꽃이었지. 백꽃 비가. 그래서 보통 이화는 뭘 상징해? 얘는 봄을 상징한다 그랬어. 봄.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시적 대상이네. 그럼 봄날 어느 날 님과 이별했어. 추풍 낙엽에도 야 추풍 가을바람의 낙엽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봄에 이별했는데 시간이 가을이 됐어. 가을이 돼도 나를 생각하시느냐? 야 봄날에 우리 울며 불며 이별했지? 근데 님 시간이 지나 가을에도 나를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리에 야 너네 시에서 십리백리 천리 말리 나오면 뭐라 그랬다? 대상과의 거리감이라 그랬지. 외로운 꿈만 화자의 감정 직접적으로 나왔네.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래서 떨어져 있는 님이 그립고 님 봄에서 가을로 가는 시간이 지났어도 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정철의 3인곡 나와 있는데요. 요거 우리 여러분들 잠깐만 프린트해서 요 3인곡은 우리 따로 빼서 했었을 거야. 근데 요번 프린트에는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할게요. 알았지? 정규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다룬 작품이어서 그래도 중요한 것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원래 이 시의 작가는 양반이다. 기억나지? 그리고 이 시의 대상은 원래 뭐였어? 원래는 임금이었지. 맞아? 근데 이 시의 화자는 양반이 아니라 여인. 그 다음에 대상은 여인이 사랑하는 남성으로 설정돼 있죠. 그래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뭐다? 독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뭐였어? 또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당연히 송민곡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자, 봐볼게요. 본사 부분인데요. 이 시의 본사 부분은 내가 어떻게 간다 그랬지? 봄을 상징하는 시어, 여름을 상징하는 시어,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봄날의 화자의 정성, 여름, 가을, 겨울의 화자의 정성.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한 거 기억날 겁니다. 볼게요. 동풍이 건뜻 불어 적절 쌓인 눈을 헨쳐대니. 자, 봄을 상징하는 시어 동풍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봄날의 화자의 정성을 상징하는 시어 매화. 보통 매화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그랬지? 가뜩이나 쌀쌀하고 적막한데 그윽한 향기, 매화 향기야. 이게 충성심이야? 무슨 일인가? 오케이? 황혼의 달이 쫓아 베개맡에 비치시니. 야, 고전문학의 달이라고 나오면 뭐다? 임금이다. 느끼는 듯 반기신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하기 싫고.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봄이잖아. 봄. 맞아? 봄을 상징하는 시어 동풍. 이걸로 체크해 줄까요? 봄을 상징하는 시어 동풍. 봄날의 화자의 정성을 상징하는 시어 매화. 매화는 뭐다? 화자의 충성심이다. 오케이? 자, 여름 볼까? 꽃지고 새잎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자, 여름 상징하는 시어 녹음. 오케이? 그럼 여기다 녹음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비단 휘장 안은 쓸쓸하고 술을 놓은 장막은 비어있다. 이거는 이제 여자가 기거하는 방인데 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방에 혼자 쓸쓸히 있는 모습 얘기한 거야. 연꽃술을 놓은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이 그려져 있는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거. 여름엔 하루가 길죠. 원앙 새가 그려져 있는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션 5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내어 금자로 겨나 있어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그럼 여름의 정성을 상징하는 시어 님의 옷.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가졌구나. 자,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보석함에 담아두고 님의 옷을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중요한 거 나왔네요.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가오나. 그럼 산하고 구름 뭐라 그랬어? 간신이라 그랬지?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삼인곡의 간신, 그 다음에 송민곡에 나오는 간신들이 있었잖아. 뭐뭐 있었어? 작건이 밀건이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구름하고 안개. 그 다음에 바람, 물결. 이게 송민곡에 나오는 가신들이었죠. 그래서 요거랑 연결하는 것도 중요해. 천리 말리길을 님과의 거리감. 뉘라서 찾아갈까? 찾아가거든 배곡함을 열어두고 나처럼 반겨주실 거냐라고. 지금 본사 부분에서도 봄, 여름만 나온 거고
님에 대한 그리움을 지금 나타내는 것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법정스님의 무소유란 작품이 있고요. 자, 볼까 잠깐만. 자, 유명한 작품이고 무소유는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오히려 소유의 가치나 소유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소유하는 게 많을수록 뭐다? 나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에 얽매이는 삶을 산다. 이걸 노래하는 거지. 나는 지난 여름까지 난초 2분, 법정스님이 소유했던 거야. 난초 2분을 정성스럽게 길렀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해현으로 옮겨왔을 때 이 난을 키운 지가 3년 됐네.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 난이죠? 나하고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난을 키우는 방법을 책으로 사다 읽었고 그 애의 건강을 위해 하이퍼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다. 왜냐면은 깊은 남자의 나하고 난초밖에 없으니까 잘해줬단 얘기야.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다. 그럼 정성껏 길렀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다면 아마 효자란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이 있어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다. 푸르렀다. 우리 단해원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했다. 지난해 사건 시작이네요. 장마갠 어느 날 봉선사 운어 노사를 뵈러 간 일이네. 그러니까 얘가 장마가 갠 어느 날 다른 절로 다른 스님을 만나러 보러 간 거야.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 매미들이 목청을 돋웠다. 이제 여름 분위기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아차, 이때 문득 깨달았다. 난초를 뜰에다 내놓고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에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왜? 난이 햇빛을 너무 오래 쐬면 시들거든. 뜨거운 햇볕 아래 늘어져 있을 난초 잎에 눈에 어른거려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입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러다가 죽여주고 그랬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난들이 생기를 찾았다. 하지만 어딘가 생생한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자, 뭐를? 집착의 괴로움을 난초를 통해서 느낀 거야. 그렇다. 나는 난초에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원래는 어때야 돼? 스님들은 떠돌이 나그네 길을 떠나야 되는데 요 난초 때문에 못 떠난 거야. 그동안 꼼짝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을 때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놔야 됐고 분을 내놓은 뒤 나가다가 뒤 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 뭐야 이게 집착의 괴로움을 지금 구체화한 거지? 그것은 정말로 지독한 집착이었다. 자, 이해되세요? 자, 볼까요? 자, 이웃에 있는 장생이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 제목, 나무죠? 찾으려고 했으나 빽빽히 심어진 나무들 대부분 고꾸라져 뒤틀려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자, 첫 번째 소재 나오네. 뒤틀린 나무. 오케이? 그런데 산꼭대기에 한 그루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르고 좌우에서 보아도 역시 곧게만 했다. 때문에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 살펴보니 자세히 보니 자 봐봐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제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다 뒤틀린 나무야. 뒤틀린 나무로 집을 못 짓잖아. 근데 저기 꼿꼿한 나무가 있어. 저거다 하고 잘 관찰한 다음에 그 나무를 찍으러 가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때? 구부러진 나무였어. 그럼 멀리서 봤을 때 고든 나무가 가까이서 봤으니까 구부러진 나무였어. 그럼 얘도 어때? 지금 집의 제목으로 알맞지 않지? 이에 장생은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했다. 나무 가운데 제목이 될 만한 것은 보면 쉽게 살필 수 있고 왜? 꼿꼿한 건 눈에 보이잖아. 고르면 쉽게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경우 내가 3번이나 살폈어도 쓸모없는 제목감이라는 걸 알지 못했구나. 야,
내가 3번이나 살펴봤어. 꼿꼿한 줄 알았거든. 근데 나무가 휘어있어. 그러니 하물며, 자 이제부터 뭐의 관계가 나와? 유추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야 봐봐, 나무라는 사물도 여러 번 관찰해도 잘못 볼 수밖에 없지. 꼿꼿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잖아. 근데 하물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아무리 내가 자세하게 보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야 나무는 있는 그대로 있어. 그래도 잘못 보는데 인간은 어때?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속임수도 쓰고 이러잖아. 인간을 제대로 알아보는 건 더욱더 힘든 일이다라고 이렇게 나무의 일을 통해서 인간의 일을 유추해내는 거지. 자, 하물며 사람들이 외모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속마음을 깊이 숨기는 경우에 있어서야 그 말을 들으면 속이는 거지. 그럴듯하고 외모를 보면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하며 세세한 행동을 살펴보아도 삼가니 조심하니 군자라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뭐야? 야, 사람들이 마음 먹고 외모도 꾸미고 속마음을 꾸미잖아. 그럼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관찰해도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서 그 사람을 군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큰 변고야, 니네 사람의 진짜 인성이나 됨됨이는 힘든 일을 겪어보면 알잖아. 를 당하거나 절개를 지녀야 될 태도의 경우에 닥치고 나의 본심을 드러내고 마니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기가 군자인 척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실제로 군자의 덕목을 발휘해야 될 때, 나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싹 바꿔버리는 애들 때문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이해되죠? 그리고 나무가 자랄 때 소나 염소에게 짓밟히거나 도끼나 자기의에 찍히는 것도 없이 비나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가니 쭉쭉 뻗어 곱게 자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야, 나무가 고난 시련 없이 자란 나무는 곧게 뻗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쓸모없는 제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이다지도 심하니 하물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몸을 달고 있을 경우에서라 무려 부정적인 거죠. 참된 성품을 어지럽히는 이해관계, 어지럽히고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관계. 참된 성품, 이건 좋은 거지. 가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해돼요? 야, 나무는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 시련 없이 자라도 곧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근데 하물며 사람들은 어때? 무력이나 이해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변별력이 흐려지잖아.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드물어.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야. 그가 이 일을 나에게 말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구려. 비록 그러하나 나 역시 할 말은 있네. 서경의 홍범편의 오행을 논하면 중요한 거 없어. 그냥 책 이름이야. 나무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거나 바르다였다. 야, 원래 책의 나무는 두 종류야. 구부러진 거 혹은 바른 거.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제목감으로도 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성은 원래가 그러한 것이야. 야, 나무는 구부러지거나 바른 거, 그게 나무의 속성이야. 나무가 제목으로 쓰이지 않아도 그게 나무의 원래 속성이야. 구부러진 거 아니면 바른 거. 하지만 공자께서는 사람을 또 얘기하네. 공자님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니 정직하지 않고는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의 죽음을 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공자는 성선설이지. 공자가 얘기한 거야. 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해. 오케이? 근데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그럼 걔는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것 뿐이야. 다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해. 정직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요행이 운이 좋아 죽음을 면한 것이야. 이해되지? 그렇다고 사람이고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 역시 요행이라 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자가 살고 있는 것은 역시 우연이야.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지만, 야,
나무가 굽은 것은 제목이 안 되잖아. 근데 사람은 어떠냐? 곧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잘 다스리는 치새일지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네. 그럼 뭐야? 야, 나무는 굽은 것은 안 쓰거든? 근데 사람은 잘못된 사람도 어딘가에는 쓰여. 어딘가 쓰여. 벼슬 같은 거 할 때 쓰인다는 얘기야. 자네도 큰 집을 한번 봐보게. 그 집에 들보나 기둥이나 석가래나 강목을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한 경우 굽은 제목은 쓰이지 않아. 맞지?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 잘못된 사람들도 지금 벼슬을 하고 제목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번에 또한 조정을 한번 보게. 공경과 사대부로서 인끈을 차고 고간지위에 올라 높은 벼슬에 올라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 치고 바른 도를 지니는 사람은 보지 못할 것세. 이처럼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항상 불행하지만 사람 가운데 삐뚤어진 자는 늘 행복하기만 하다네. 왜? 세상 처세의 자라니까 잘못된 사람도 벼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야. 옛말에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에 봉해진다. 벼슬에 봉해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무보다 대우를 많이 받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에 가서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봐봐, 삐뚤어진 조정 중요한 자리에 쓰니 현실적한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공가는 저번에 프린트 때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고공답주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봐. 고공가에 대한 답가야. 야, 그럼 고공가는 뭐였냐? 주인이 하인들한테 야, 니네 정신 차리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키자 라고 했잖아. 이거에 대한 답으로 하인이 주인한테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바깥에 별감이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자, 보자. 바깥 별감, 바깥 마름 달화주.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모두 집주인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 야, 그럼 옛날 노비들도 집안에 있는 노비들이 있고 이 집안의 노비를 관리하는 요런 애들이 있었던 거야. 요런 애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런 애들, 바깥별감, 바깥마름, 달화주는 뭘 상징하는 거겠니? 당연히 조정의 신하를 상징하는 거겠지. 맞아? 좀 높은 신하야. 제 소임 다 버리고 지가 해야 될 일 다 버리고 몸을 사릴 뿐이더래. 누가? 얘네들은 누군데? 좀 높은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야, 소임 다 버리고 지네 몸 사리고 있대 지금. 이해돼? 그럼 봐봐. 바깥쪽 신하들이 제 소임은 버리고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 이해되죠? 비가 새어 썩은 집은 누가 고쳐이며. 야, 이거 누가 해야 돼? 종들이 해야 되잖아. 신하들이 해야 되잖아. 맞아? 옷 벗어 무너진다. 이것도 누가 해야 돼? 신하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누가 고쳐 싸울까? 그럼 뭐냐, 봐봐. 집이 썩고 담이 무너진 상황인데 이걸 누가 고쳐야 되냐 이거지. 자, 불안당 도적들이 시대적 배경이죠. 외적이죠. 멀리 안 다니거든.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화살찬 경비들. 그럼 화살찬 경비는 뭘 얘기하는 거야? 화살찬 경비들은 이건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신하들이지. 그 누가 힘써할까? 그 누가 힘써하겠느냐? 지금 이런 애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오케이? 크게 기운 집에. 야, 집은 뭘 상징한다 그래서 조선을 상징한다 그랬지. 기울었대 집이. 오케이? 마노라 혼자 앉아. 마노라는 여기서 이제 집 주인이거든요. 집 주인이니까 여기서 집 주인은 뭘 상징해? 집이 나라를 상징했으니까 마노라는 임금이겠지. 임금. 야, 크게 기운 집에서 주인이 혼자 앉아 분부를 들으며. 야, 집주인 혼자 아무리 명령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잖아.
논의를 뉘어야 할까? 논의를 누구와 하겠느냐? 낯실은 방근심 혼자 맡아 계시니 집주인이 옷 같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냐? 편하실 적이 며칠 있으시냐? 맞아? 이 집 일이 되기 누구를 탓할 것인가? 야, 이 집이 이렇게 된 게 누구를 탓할 수 있냐? 아무도 탓할 수 없단 얘기야. 오케이? 집 주인이 잘못해서 그래. 철없는 종일 묻지도 아니하려와 돌이켜 헤아리니 집 주인의 탓이 크대야.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게 다 집주인 네 탓이야. 알았어? 내 상전이니까 내 윗사람 집주인 그러다 하기에는 잘못됐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 많으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인이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종들도 죄가 많아. 그렇지만 세상 보기에 민망하여 여쭙니다. 그렇지만 세상 보기에 연망하니까 미추니까 새끼 꼬기 멈추었고, 야 지금 하는 거 멈추고 내 말 들으소서. 이제 집주인에게 한마디 해주네. 맞아? 지비를 고치려면 종들은 누구였어? 신하들이었지. 종들을 다시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잘한 거 있으면 상 주고 못한 거 있으면 벌 주고,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 야, 그럼 결국 우리 집을 세우려면 종들 휘어잡고, 종들 휘어잡으려면 상벌 밝히고, 상벌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래. 나이 많은 종을 믿으래. 그럼 나이 많은 종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조정의 오래된 신하들을 믿으란 얘기잖아. 진실로 이렇게 하면 집안이 절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나이 많은 종 말 듣고 행동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고전소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말고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또 고전소설 수업해서 올려드릴게요.